지금부터 2021년 민주시민교육 모의수업 경연대 수업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4교시 정치학업 시간 맞죠?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지금 누구는 피곤해 보이는 학생들도 있고 좀 잠을 자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얼른 일어나서 이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4교시만큼 이 시간 끝나면 무슨 시간이죠? 네, 맞아요.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끝까지 집중을 해서 밥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선거의 4대 원칙 그리고 선거구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친구가 있을까요? 네, 윤재가 손을 들었네요. 그러면 윤재가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모두 윤재가 말하는 거 들었나요? 윤재는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렇게 4가지를 잘 말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이 선거구제에 대해서 한번 누가 말해줬으면 하는데 여기 선생님 눈을 피하고 있는 우리 승민이가 선거구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 승민이의 발표를 잘 들었나요? 승민이가 선거구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2가지 선거구제를 잘 말해줬습니다. 승민아, 그러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우리가 한 선거구에 몇 명의 후보를 선출할까요? 그렇죠, 1명이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맞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우리가 2명 이상의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상기를 시켜봤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째, 대표 선출 방식을 이해하고 그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선거제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 선출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선출 방식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거제도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잘 학습한다면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적인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 이 2가지의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비례대표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비례대표제는 어떤 대표 선출 방식이냐?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설명문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비례대표제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A당, B당, C당 이렇게 3개의 정당이 있네요.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뽑고자 하는 당선자는 이 300명임을 가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하니까 이 A당은 득표율이 45%, B당은 30%, C당은 25%를 득표를 했네요. 그래서 투표 결과 45%를 득표한 A당은 135석. 왜냐면 아까 우리가 300석이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300석에 45%에 해당하는 135석 그리고 30%에 해당하는 90석 C당은 25%에 해당하는 75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비례대표제는 득표에 따른 의석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예시를 통해 봤듯이 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했죠. 그렇기 때문에 즉 선거를 했는데 그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해 죽어지는 이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의석 배분 방식이 굉장히 이 비례대표제 유형에 따라서도 복잡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의석 배분 방식이 복잡했던 사례는 우리나라의 20대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제의 한 유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 선거법을 개정을 했는데, 여기서 당시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의석 배분의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일반 시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이 정당 정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당에 투표를 한 만큼 의석 배분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에 다양한 정당에서 의원을 배출할수록 이 정당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당, 그리고 의석을 가지지 않거나 의석을 좀 적게 가지고 있는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국이 불안정하게 되는 이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 반영이 어렵다. 우리는 이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의 투표를 하죠. 그리고 정당은 자신들이 득표한 비율에 맞게 당선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 그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라기보단 정당이 하는 역할에 가깝기 때문에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 반영이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수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수대표제는 선거구 내에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다수대표제의 예시로 이제 세 가지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단순 다수대표제, 두 번째는 결선투표제, 세 번째는 선호투표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우선 단순 다수대표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순 다수대표제는 당선에 필요한 조건이 없이 선거구 내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선출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1차 투표 결과 처음에 투표를 했는데 최다 득표자가 50% 득표율, 즉 과반수를 넘겨버리면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 즉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이때는 상대 다수를 차지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방식을 결선투표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의 결선투표제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일정 요건, 즉 득표한 순위대로 했을 때 1등, 2등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서 이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호투표제는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후보자에게 선택 순위를 표기하여 투표를 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나, 다라 이렇게 네 명의 후보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유권자는 이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1번부터 4번까지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나올 때까지 표를 이양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이성투표제라고 하는데, 앞서 우리는 가나다가 4명의 후보자에게 자신의 선호대로 표기를 해서 투표를 했다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나오면 상관없이 당선됩니다. 결선투표자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표를 이양하여 합산을 하게 됩니다. 표를 이양한다는 말은 이 득표를 했으니 득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1등, 2등, 3등, 4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4등부터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 4등에게 1순위 투표를 한 사람의 2순위에 해당되는 사람, 즉 2순위는 다른 사람이 되겠죠. 이 2순위에게 그 표가 가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는 게 선호투표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단순 다수 대표제와 반대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는
절대 다수 대표제, 즉 과반수 이상을 넘겨야 당선이 되는 그런 대표 선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탐구 활동으로는 우리가 투표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선거. 지난 시간에 끝나고 선생님이 반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4명의 후보자 그리고 각각의 후보자가 주장하는 공약을 반장을 통해서 전달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선호하는 순을 생각해 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번 수업에 할 탐구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당황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없는 것 같고, 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새겨듣고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우리는 탐구 활동으로 선거를 진행하면서 앞서 배운 단순 다수 대표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 이 3가지 투표 활동을 해볼 겁니다. 근데 단순 다수 대표제와 결선 투표제는 여러분들의 단톡에서 이제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선호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4명의 후보자를 적은 이 투표 용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이 투표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의 선호대로 이제 표기를 하고, 그 당선자가 누가 결정될지 지금부터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단순히 투표하는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선자 결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가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탐구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탐구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탐구 활동으로 선거를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지석이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맞아요. 지석이는 지금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단순 다수 대표제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가 4표가 되어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이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에서는 자신이 표가 당선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좀 뿌듯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이제 탐구 활동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는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조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선호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이 선거 절차를 계속 반복해야 하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말을 해줬네요. 그러면 이제 탐구 활동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단순 다수 대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다수 대표제부터 보면 앞서 봤듯이 선거 관리가 되게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권자는 1회 투표를 통해서 당선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선거 관리가 용이한 대신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표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후보자가 많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의 후보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명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더니 투표 결과가 20, 20, 20, 그리고 19, 21의 득표율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선거에서 당선자는 누가 되겠죠? 네, 그렇죠. 21%를 차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21%의 후보가 당선되었으니까 나머지 79%를 차지한 79%의 투표를 어떻게 되나요? 다 죽어버리죠. 아무 의미 없이. 맞아요. 이렇게 후보자가 되게 많을 경우에 단순 다수 대표제의 사표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적게 표를 받았지만 당선되게 돼서 이 유권자 전체를 대변하게 되는 그 대표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성을 좀 더 높이고 사표를 조금 덜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절대다수 대표제인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제시가 되었는데,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사표는 조금 덜 발생하고 대표성은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선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를 반복해서 치러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프랑스의 사례에서 봤듯이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그리고 2차 투표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또 1차 투표와 2차 투표 사이에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 그 시기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이후에 2차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제의 경우에는 시간 그리고 투표 용지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선호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탐구 활동을 하면서도 느꼈겠지만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하지만 지혜가 말했다시피 이 개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선호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투표 결과 누군가는 1순위 혹은 2순위에 해당되는 유권자가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 누군가는 5순위라든지 6순위 좀 낮은 순위로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도 보이기 때문에 이 선호투표제는 이 선호 순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구활동 그리고 이 다수대표제의 장단점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수업에서는 비례대표제 그리고 단순 다수대표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활동이 끝났으니까 학습 활동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대표 선출 방식을 이해하고 그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대표 선출 방식과 그 장단점을 잘 설명할 수 있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선거 제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어떤 선거 제도에 따라서 후보자가 어떻게 당선이 됐는지 그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나요? 네, 그러면 우리 반학금 친구들 모두는 이번 수업 시간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 예정이고, 그리고 앞서 나왔듯 군소정당이나 그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해서 전국 불안정과 같이 정당에 대해서 정당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이 정치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의 투표를 했는지, 투표에 참여를 했는지가 뉴스에 나오는데 누군가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한 표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유권자로서 그리고 예비 유권자로서 내 투표에 참여하는 그 한 표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이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